이제 모든 건 우리 거야. 며느리가 상속회의에서 시아버지를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진짜 상속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하자 며느리가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상속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하얀 국화향이 차갑게 스미는 향 연기와 뒤섞였다. 영정사진 속 윤미숙은 오나이 미소 짓고 촛불은 살랑 떨리며 조문객 소매에 단검은 리본 위로 반사되었다. 목탁 소리는 살아있는 이들의 심장 박자를 세듯 고르게 울렸다. 가슴 한가운데 갚아놓고 아직 콘크리트를 붙지 않은 구덩이 같은 빈칸이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뒤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돌바닥을 콱콱 두드렸다. 최은경이 분향대 가까이 다가와 입가엔 웃음을 걸었지만 눈은 마른 채였다. 그녀는 조이금 봉투를 내려놓고 얇은 검은 서류 뭉치를 향로 곁으로 밀어넣었다. 나무 틈에 칼을 비집듯이. 조문객들은 서로를 흘끗 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김재석은 비스듬히 서 있었고 검은 넥타이는 구겨졌으며 셔츠 끝을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렸다. 최은경. 아버님, 분향대에서 바로 위임장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저는 능력감정 신청을 냅니다. 신문은 의자 붙잡는 노망난 노인 같은 제목을 뽑겠죠. 나는 서류 뭉치를 상에서 천천히 들어올려 위패 앞에 다시 내려놓았다. 향냄새가 문득 아스팔트처럼 끈적하게 짙어졌다. 김영호, 조이금만 내려놓으시오. 죽은 이의 상에서 이익을 취하면 복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오. 내일은 피가 말할 겁니다. 조문객들이 멈칫했고 몇몇 노인들은 서로의 소매를 살짝 끌어당겼다. 연불 소리는 갑자기 볼트를 죄지하는 다리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들렸다. 방 한 구석에서 조카 서준이 몰래 휴대폰을 잠갔다. 김재석은 한 발 내딛었다가 그대로 굳어섰다. 입술이 떨렸고 눈은 영정에 붙은 채 떠난 이에게 답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김재석, 아버지, 제가 피가 아니라면 저는 무엇입니까? 복도 밖에서 엘리베이터 벨이 작게 팅 하고 울렸다. 오늘은 절만 하시오. 모든 서명은 내일로. 목탁 소리가 다시 울렸고 공사장의 망치박자처럼 고르게 퍼졌다. 국화향과 식은 보리차 냄새 속에서 빈소는 폭풍이 닥치기 전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쉰 듯했다. 마지막 연불 소리가 끝나고 장례식장의 차갑고 흰 공간 속에 향 연기가 옅어졌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윤미숙 나와 함께 단지 한 지붕만이 아니라 한 터전을 일군 아내. 사진 속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부드러운 눈매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여보, 울지 말아요. 나는 떠나도 당신은 여전히 버텨야 해요. 하얀 국화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달콤한 향이 아니라 싸늘하고 맑은 영혼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빽빽한 근조 화환들, 검은 띠에는 금빛 글씨가 박혀 있었다. 회장 부인 영전에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분께. 나는 굳은 살 밝힌 손을 사진틀에 얹었다. 마지막 남은 온기를 느껴보려는 듯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유리뿐이었다. 이른의 사내에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슬픔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흉골 뒤에 묵직한 돌덩이로 엉겨 붙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돌이 꿈틀거려 내 삶에 하나의 빈틈이 생겼음을 일깨웠다. 연구차는 이미 주차장을 떠났다. 광택 난 바닥 위로 가죽 구두 소리가 조용히 스쳤다. 지인들과 옛 동료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두드리며 익숙한 위로의 말을 반복했지만 더는 또렷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입으로만 말했다. 기사가 나를 영호건설 사옥으로 모셔다 주었다. 차가 잠실대교를 건너는 동안 아래 한강은 옅은 회색 거울을 펼쳐놓았다. 늦가을 바람이 휑하게 불었고 두꺼운 유리는 바람을 막았지만 그리움까지는 막지 못했다. 예전
우리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날이 떠올랐다. 얼굴이 시릴 만큼 찬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웃었다. 미숙은 내 허리를 끌어안고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나중에 나 안 춥게 다리 하나 지어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리는 장담 못해도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붕 하나는 지을게요. 결국 우리는 골목과 거리마저 세웠다. 차는 조용히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내 건물은 대기업 빌딩들만큼 높지는 않지만 검은 유리벽은 서울 하늘을 또렷이 비춘다. 엘리베이터의 강철문에 비친 내 모습. 백발의 노인. 반듯한 상복. 왼팔에는 아직 검은 완장이 묶여 있었다. 코트 주머니 속 회사 도장은 고요히 누워 있었고 작고 차가운 쇳덩이처럼 묵직했다. 회의실 문이 마른 삑소리와 함께 열렸다. 마호가니 냄새와 에어컨의 냉기가 함께 밀려왔다. 한강 아침 물결처럼 반들거리는 긴 회의 테이블, 벽에는 사업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안산 고가도로, 김포 주거단지, 인천 학교.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삶과 그녀의 한 조각을 떠올리게 했다. 내 옆 의자에는 작은 검은 리본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 자리는 지난 40년 동안 윤미숙의 자리였다. 나는 의자를 잡아당기고 차가운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보, 침착해요. 맞은편에는 셋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 최은경, 아들 김재석, 손자 김서준. 은경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으며 검은 체크 재킷에 선명한 붉은 입술을 했다. 거울 앞에서 미리 연습한 듯 매끈하게 운을 뗐다. 아버님, 오늘 정말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승계안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가족을 대표해 제안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경영권을 재석에게 위임하시지요. 레거시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녀는 검은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표지가 테이블을 스치는 소리는 칼을 가는 소리 같았다. 재석이 헛기침을 하며 정면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오늘이 때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만 회사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헬멧이 너무 커 뒤뚱거리며 공사장을 따라다니던 아이를 떠올렸다. 모래더미에 미끄러져도 활짝 웃던 그 아이. 오늘의 그의 눈은 흐릿했고 어깨는 오므라들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실에 조종되는 사람 같았다. 은경은 침묵이 길어지지 않게 목소리를 낮춰 칼처럼 차갑게 말했다. 이제 늙은 여자가 없으니 그 노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았다. 모든 것은 젊고 강한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님은 쉬십시오. 감정 때문에 회사가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국화향이 더 끈적하게 짙어지는 듯했다.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져 차가운 물자국처럼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서류철 모서리에 손끝만 살짝 대었을 뿐 당겨오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침묵. 그것은 현장에서 비바람과 하도급의 욕설을 마주할 때 배운 끈이었다. 침묵은 상대의 본색을 드러나게 한다. 그 정적 속에서 며느리의 숨은 더 거칠게 들렸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밀어붙였다. 이사회는 이미 아버님의 개인 재무 플랜까지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더는 주주들이 이런 가엾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엾은? 나는 되받아 말하며 찻잔을 살짝 돌렸다. 사기가 받침에 스치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라미야, 너는 종이로 안정을 만들고 싶구나. 방금 전까지 숨 막힐 만큼 국화 냄새가 짙은 곳에 내가 있었다. 거기서 나는 천천히 숨 쉬는 법을 배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천천히 숨 쉴 것이다. 은경의 입가 미소가 옅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듯 낮게 말했다. 아버님, 시장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면 제가 안정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완의 문장이 공중에 칼날처럼 매달렸다. 나는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어 돌려보냈다. 종이가 역으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무엇이든 서명하기 전에 박동철 변호사의 의견부터 듣고 싶다. 체라니스타라닌가이 이 소리나 그 이름이 나무벽에 울렸다. 재석이 움찔했고 은경은 고개를 들며 굳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변호사를 부르셨다고요? 이건 가족사예요. 아들을 못 믿으세요? 나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다. 나는 종이를 믿는다. 그리고 이 자리에 40해를 앉아있던 사람을 믿는다. 나는 빈 의자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국화에 손을 얹었다. 미숙, 오늘 나는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 침묵하겠소. 하지만 이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공간이 조여들었다. 손자 서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못마땅함이 스쳤다. 나는 또렷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은 내 변호사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숨을 쉴 것이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작지만 방 안 모두를 움찔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때 뒤쪽 문 손잡이가 한 바퀴 돌아갔다. 전자식 도어락이 딸칵하고 마른 소리를 냈다. 마치 재판장의 망치처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빈자리에 놓인 하얀 국화를 바라보며 아주 조금 미소 지었다. 이미 말했지. 나는 변호사를 부를 거라고. 문은 뒤에서 냉랭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마치 전쟁 개시령이 방금 떨어진 듯했다. 그날 늦은 오후 집은 숨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다. 2층 복도를 따라 걸으며 차가운 벽을 쓰다듬자 가슴은 막 막막한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 비어갔다. 안에 윤미숙의 서재 하얀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노란빛 한오리실처럼 번져나왔다. 40해 동안 그 방엔 늘 은은한 라벤더 향, 조용한 책장 넘기는 소리, 글을 쓰는 그녀의 그림자가 있었다. 문을 열면 그녀의 죽음이 영원이라는 사실이 굳어질 것만 같아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익숙한 라벤더 향이 밀려왔다. 오래된 종이와 습기 어린 오크 목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윤동주 시집으로 가득한 책장, 단단한 양장본들, 방 한가운데 윤이 반짝이는 나무 책상. 그 위엔 만년필과 연한 갈색 얼룩이 남은 백자 찻잔. 창가의 산세베리아는 여전히 꼿꼿했고 흙은 축축했다. 마치 그녀가 몇 시간 전 막 자리를 비운 것처럼 나는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차가운 책상 표면을 손끝으로 쓸었다. 서랍 속에서 그녀의 수첩을 찾았고 마지막 몇 장엔 서둘러 끼적인 문장들이 있었다. 그 필체가 심장을 죄었다. 바로 곁에서 그녀의 속삭임을 듣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살며시 수첩을 덮었는데 팔꿈치가 스치며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툭텅 빈 소리가 이상했다. 허리를 굽혀 집어드는 순간 바로 아래 마룻바닥이 살짝 흔들렸고 한쪽 나무판이 맞물리지 않은 채 솟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톡톡 두드려 보았다. 진하고 따뜻한 삼나무 시더 향이 솟구쳤고 가틀게 묻힌 관에서 배어나오는 듯 목을 막았다. 나는 손바닥에 꼭 들어오는 직사각형 나무함을 꺼냈다. 표면은 매끈했지만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몇 초간 꼼짝하지 못했다. 북소리처럼 심장이 울렸다. 가슴께는 누군가 올라타 앉은 듯 무거웠다. 뚜껑을 열었다. 삼나무 향이 라벤더와 뒤엉켜 눈이 시렸다.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 연한 하늘색 리본으로 묶인 아이, 머리카락 한 올, 누렇게 바랜 출생 증명서, 그리고 붉은 밀랍으로 봉한 편지 한 장. 봉투 겉면에 기울어진 글씨. 그 글씨를 어루만지자
몸 전체가 굳어버렸다. 업무 메모가 아니었다. 한 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그녀가 남긴 말이었다. 밀랍을 비틀어 끊는 순간 기념의 껍질이 깨지는 듯한 가느다란 소리가 났다. 편지를 꺼냈다. 도톰한 종이에 라벤더 향이 은근히 배어 있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나는 눈물이 번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영호, 내 사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거예요. 당신에게 외로움을 남기게 되어 미안하고 또 하나 무거운 진실을 남깁니다. 그 해 겨울 우리가 집으로 데려온 아기는 우리의 친자가 아니에요. 현기증이 밀려왔다. 상자 속 작은 머리카락 다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폐가 죄어왔다. 재석은 우리의 피부티가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뒀어요. 당신은 복도에서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리고 있었죠. 나는 산실에 혼자였고 절망했어요. 그때 옆방에서 건강한 아이가 우렁차게 울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떨리는 젊은 처녀였어요. 곁에 아무도 없었죠. 한 간호사 김혜진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무너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바꿨어요. 나는 편지를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이 왜 이토록 멀고 차가웠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던 빈 구멍이 오늘 밤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영호, 내가 재석을 사랑한 건 진짜예요. 내가 안고 젖을 먹이고 어머니 자장가로 재웠어요. 사랑을 후회하진 않아요. 다만 당신에게 숨긴 것을 후회할 뿐이에요. 이제 나는 은경, 그 아이의 아내의 눈에서 뻔뻔한 탐욕을 봐요. 내가 떠난 뒤엔 그들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까 봐 두려워요. 더는 지킬 힘이 없어. 이 진실을 방패이자 불씨로 당신에게 남겨요. 우리의 친아이를 찾아줘요. 흔적은 1977년 마포구 성화병원 김혜진 당직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상자에는 머리카락과 진짜 출생 증명서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정과 정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발 정의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의 유산을 위해, 우리가 지은 집들에 사는 모든 가족을 위해 우리의 유산을 지켜줘요. 미숙.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의 노을은 이미 꺼졌다. 벽 위로는 노란 조명이 어둠에 길게 번질 뿐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재석은 친자가 아니다. 잉크가 눈으로 스며들어 물방울이 되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눈을 감았다. 산실에 홀로 누워 삶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를 지키는 쪽을 택했고 그 죄책을 평생 짊어졌다. 이제 그 짐이 내게로 넘어왔다. 이 순간부터 나는 길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의의 망치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카락 다발을 쓸었다. 구름한 올을 만지는 듯 가벼웠다. 그리고 출생 증명서를 들었다. 김재석이라는 타자 글씨 아래 지워진 듯한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어둠의 문을 열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상자를 내 쪽으로 바싹 당겼다. 방 조명이 비스듬히 내려와 상자의 그림자가 명령처럼 길게 늘어졌다. 휴대폰을 꺼내 박동철의 번호로 스크롤을 내렸다. 떨리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이 순간부터는 감정이 설 자리가 없다. 오직 백지와 먼 문서만이 남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시계가 3번 고르게 울렸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반대편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호 형?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회의실 전부 이야기하지? 하지만 오늘 밤 당장 마포 성화병원 1977년 기록을 확인해줘. 당직자 김혜진. 그리고 소환장을 준비해. 잠깐의 정적 뒤에 또렷한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새로운 문이 열렸음을 알았다. 미숙의 편지는 상처이자 무기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싸울 것이다 주먹이 아니라 정의로. 그 밤 서울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스탠드 조명이 빛바랜 결혼사진이 걸린 벽에 옅은 금빛을 드리웠다. 곁에는 아내의 서재에서 막 찾아낸 나무함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뚜껑은 잠겨 있었다. 그 안에는 한 가문을 산산이 부술 수 있는 진실이 들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엔 헬쑥한 내 얼굴과 구덩이 같은 눈동자가 비쳤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두 번의 호출음 끝에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박동철입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동철아, 미숙이 남긴 편지를 찾았어. 거기엔 재석이 내 친자가 아니라는 고백이 적혀 있어. 수학이 넘어가 잠잠해졌다. 느린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잠시 뒤 친구의 목소리가 느리지만 단단하게 이어졌다. 형, 이건 더 이상 가족사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예요. 법대로 갑시다. 처음부터 전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 국화 냄새로 가득했던 장례식. 싸늘한 회의실. 은경의 탐욕스런 눈빛. 서재의 헐거운 마룻장. 아이 머리카락 단발. 진짜 출생 증명서. 그리고 Protect our legacy 라고 적힌 밀랍봉인 편지까지. 말을 마치자 박동철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곧 칼날 같은 목소리로 바뀌었다. 좋습니다. 두 갈래로 가죠. DNA와 탐정. 하나는 과학적 증거, 하나는 진짜 신원. 동시에 진행해서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DNA. 48년이 지났는데 검사할 게 남아있을까? 있습니다.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었다. 대형 병원은 FFPE 블록 파라핀에 포매한 조직 블록을 보관해요. 게다가 재석이 8살 때 성화병원에서 편도 수술 받은 거 기억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미숙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법원 영장을 받아 병원 검체 보관실을 개방시키죠. 재석의 조직 표본을 형의 기준 시료랑 비교합니다. 독립법의학연구소에서 검사하고 국제 자격을 가진 의사가 서명합니다. 0%라는 숫자가 뜨면 어떤 이사회도 부정 못합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다시 공기를 채운 듯 팽팽해졌다. 두 번째는 탐정. 입양 기록 추적 전문인 강도훈을 쓰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와 과거 위탁 입양을 연계하던 교회 쪽에 줄이 있어요. 현지단서 간호사. 김혜진. 1977년 겨울로 당시 분만 케이스를 복원합니다. 맞다면 시간과 체중만 맞춰도 범위가 좁혀집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산실에 홀로 누워 나를 지키려 고통스런 바꿔치기를 선택했던 미숙의 가냘픈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내가 물러설 순 없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은경은 냄새를 금방 맡아. 알게 되면 기록을 없앨 거야. 박동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정보 동결이 필요합니다. 편지. 진짜 출생 증명서. 머리카락 원본 하나는 형이 지키세요. 내일 아침 공증 사본을 뜨되 원본은 제 사무실 금고에 둡니다. 이메일 금지, 사진 촬영 금지, 클라우드 금지, 종이와 잉크, 도장만 남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능처럼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이사회는? 내가 다시 물었다. 내일 위임서에 사인하라고 밀어붙일 거야. 소액주주들이 패닉을 일으킬까 걱정이야. 그는 비릿하게 웃었다. 유리 위를 미끄는 칼소리 같았다. 패닉하게 두죠. 내일 저는 서류 가방과 흰 봉투 하나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여사의 유언 한 줄만 읽죠. 재산은 직계 혈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방안은 숨을 멈출 겁니다. 그 다음 정확한 타이밍에 과학이 대답합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의실을 무대로 만들겠다는 건가? 아니요.
임시법정으로 만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방청석의 나무 의자가 아니라 가죽 의자라는 거죠. 우리는 세부를 맞췄. 실효봉인 3중, 서명, 시리얼 코드, 타임스탬프, 병원 검체보관실 출입기록, ISO, 인증, 독립, 실험실, 봉투별 인수인계 확인서, 편지와 출생증명서, 공증사본. 그가 읽는 각 줄은 공사장에서 말뚝을 박는 망치질처럼 단단하고 일정했다. 내가 말을 끊었다. 목이 메었다. 그날 결과가 정말 내가 친부가 아님을 보여주면 재석은 무너질 거야. 박동철은 몇 초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형, 아버지로 말하지 마세요. 유산의 보호자로 말해야 합니다. 정은 나중, 정의가 먼저. 나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래. 유산은 피만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올린 인격의 콘크리트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미소 지었다. 내일 우리는 마지막 기초를 붓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그가 당부했다. 형은 침묵하세요. 누가 몰아붙여도 변호사가 답합니다만 말하세요. 저는 때맞춰 나타나 흰 봉투를 열고 모든 걸 시작시키죠. 전화를 놓았다. 창밖 한강은 불빛을 반짝이며 누군가가 던질 돌을 기다리는 차가운 거울 같았다. 머리카락, 출생증명서, 편지. 모두 거기 있었다. 침묵했지만 불처럼 뜨거웠다. 나는 낮게 마치 떠난 아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미수가 네가 이 짐을 남겼다면 나는 그것을 무기로 바꿀게. 내일 시작한다. 등불이 책상 위로 드리워지고 나무함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막 나를 세운 칼처럼 차갑게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길 위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큰 길로 내려가는 비탈의 양옆엔 황금빛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코트 주머니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을 넣었다.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때 그런 백지에서 시작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픽업 트럭이 우리 회사가 수행 중인 공공임대 주택 현장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컨테이너 트럭의 경적, 굴삭기의 굉음, 거푸집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한데 뒤엉켜 익숙한 소음의 교향곡을 만들었다. 새벽바람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냄새, 햇볕에 달궈진 강철 냄새, 눅진한 윤활유 냄새가 실려왔다. 나는 깊게 들이마셨다. 수십 년간 나와 수천 가정을 먹여 살린 바로 그 냄새였다. 멀리서 보니 몇몇 작업자들이 긴 트럭 하나를 둘러싸고 고성으로 다투고 있었다. 검은 H 비미 트럭 적재함에 포개져 햇볕 아래 드러누워 있었다. 한 하도급 소장이 납품서를 휘두르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발주서에 H빔 300X300, 웹시 플랜지 15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 당신들은 또 250X250, 94를 가져오면 어떻게 쓰라는 거야? 공급사 기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천 창고가 재고가 떨어졌어요. 당신네 쪽 대표가 임시 변경 동의했잖아요. 오늘 아침에야 간신히 싣고 왔다고요. 와이어처럼 팽팽한 공기가 철골을 매다는 케이블처럼 버티고 있었다. 누군 욕을 하고 누군 계약 벌금을 들먹였다. 이런 장면은 익숙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불길 속으로 들어가 불씨를 꺼내느냐였다. 그때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가 소란 한가운데서 울렸다. 멈추시죠. 설계도부터 봅시다. 말싸움 말고요. 모두가 돌아봤다. 파란 셔츠에 흰 안전모를 쓴 젊은 엔지니어였다. 안전모엔 영호건설 로고가 선명했고 가슴 이름표엔 이선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픽업트럭 보닛 위에 대형 도면을 펼치고 강철자로 타항하고 두드렸다. 68층 그리드 CF 구간 요구 사양은 H300X300 웹10 플랜지 15입니다. H250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인천 창고 보충을 기다릴 시간은 없죠. 제안합니다. 비동에 아직 H302 로트가 남아 있습니다. C3 기둥이 아직 안 서서 미사용입니다.
비동 물량을 여기로 전환해 우선 공정을 살리고 동시에 군포창고에서 24시간 내로 비동 보충분을 당겨오죠.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는 변동 없습니다. 하도급 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군포가 제때 못 오면 책임은 누가 져? 선우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집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확약하겠습니다. 전환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세요.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 작업자들의 어깨 쭉지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타워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했고 비동 쪽에서 포크리프트가 덜커덩거리며 달려왔다. 10여 분 만에 H300 빔들이 인양되어 도면이 지시한 자리로 차례로 내려앉았다. 나는 몇 발짝 떨어져 서서 문득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오늘 이선우라는 청년에게서 내 그림자를 보았다. 현장은 리듬을 되찾았다. 나는 붉은 흙길을 따라 걸었다. 신발 밑창엔 진흙이 들러붙었다. 임시 휴게시설 한쪽에서 선우가 하얀 붕대를 감은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목재 상자 위에 초코 우유와 단팥빵을 올려두었다. 재규 형, 의사 선생님이 이틀 쉬라 했잖아요. 손 아직 아파요? 작업자가 웃었다. 집에 있으면 아내가 잔소리하고 딸애가 언제 다시 망치 소리 들려주냐고만 묻지. 그냥 나와서 둘러보는 거지. 따님 피아노 배운다 했죠? 대회는 어땠어요? 학교 1등 했대. 자네가 빌려준 헤드폰 자랑도 하고. 선우가 손사래를 쳤다. 다 아이 실력이죠. 저는 그냥 빌려줬을 뿐. 둘은 함께 웃었다. 나는 바깥에서 지켜보며 그 청년의 눈빛을 똑바로 읽었다. 사장의 눈이 아니라 동료들의 삶을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가 돌아설 때 나는 다가갔다. 선우 씨. 그가 움찔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늘 현장에 나오신 줄 몰랐습니다. 모래랑 철 냄새를 다시 맡으러 왔지. 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침에 소동이 있었다며.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예, 작은 사고였습니다. 제 임의로 철강 전환 동선을 바꿨습니다. 다행히 비동에 예비가 있었고요. 그건 독단이 아니라 배짱이지. 그는 얼굴이 붉어져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신입 때는 하도급들한테 말 더듬고 반박도 못해서 미움 많이 샀어요. 이제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그의 손등을 봤다. 햇볕에 그을린 마디, 굳은 살. 영호건설엔 얼마나 있었나? 6년째입니다, 회장님. 김포 프로젝트부터 들어왔어요. 이력서 3번 넣고서야 면접받고요. 말은 잘 못해도 땡볕에 서 있는 건 잘합니다. 나는 웃음이 터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땡볕에 서는 것도 기술이야. 비 오는 날 프로젝트를 구해내지. 우리는 함께 현장을 걸었다. 철골은 레벨을 맞추어 수평계를 타고 있었고 볼트들은 단단히 조여졌다. 내가 불쑥 물었다. 이사회가 줄곧 접으라던 공공임대주택을 내가 왜 계속 붙잡는지 아나? 선우는 침묵으로 기다렸다. 사람들은 첫 전세대를 벗어나 자기 아파트 벽에 결혼사진을 거는 순간을 기억해. 전기요금 내면서도 끊길 걱정 하나는 그 안도를. 그게 영호건설의 진짜 유산이야. 오늘 아침 그걸 자네에게서 봤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며 약간 매였다. 회장님, 저는 제 몫을 할 뿐입니다. 부모님이 인천 부두에서 하역 일을 하셨어요. 늘 그러셨죠.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를 안아줄 힘은 남겨라. 저는 여기 형님들이 허침 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은 곧장 가슴에 밝혔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의 온기가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자네는 빌더의 심장을 가졌어. 그걸 잃지 마.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내 손 아래 그의 어깨는 갓 담금질한 강철 같았다. 단단하고 곧았다. 정오 무렵 현장을 떠나며 룸미러로 뒤를 보았다. 이선우가 비계 위에 서서 한 손엔 무전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임시교실 쪽 소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바람이 시멘트 먼지를 띠처럼 끌고 갔다. 콘크리트 거품과 먼지 사이로
40 해전의 내 모습이 겹쳐졌다. 질기고 굳세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얼굴. 그때 머릿속에 분명한 생각이 번쩍였다. 유산은 반드시 피에게만 물려줄 필요는 없다. 유산은 한 노동자의 심장에서 찾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동철에게서 온 문자였다. 영장 승인. 성화병원 검체보관실 14. 05분. 탐정이 간호사 김혜진 옛 주소 추적 완료. 나는 화면을 껐다. 창문 틈으로 강철과 시멘트 냄새가 몰려들었다. 회의실의 빈 의자. 박동철 손에 들린 흰 봉투. 그리고 미숙의 편지 마지막 문장. Protect our legacy가 떠올랐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유산은 한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찾게 될지도 모르지. 정호, 영호건설 본사 15층은 종 없는 성당처럼 고요했다. 회의실 안 마호가니 테이블은 거울처럼 반들거렸다. 내 옆엔 윤미숙의 빈 의자, 등받이에 국화 한 송이와 검은 리본이 꽂혀 있었다. 나는 등받이에 손을 얹고 맥을 고르게 했다. 맞은편에 최은경이 꼿꼿이 앉았다. 그녀의 오른쪽엔 김재석이 시선을 나무결에 꽂은 채였다. 왼쪽 구석엔 김서준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었다. 문이 삐소리를 냈다. 박동철이 들어왔다. 회색 수트, 짙은 남색 넥타이, 짙은 가죽 서류 가방. 그는 반박 멈추고 곧장 상석으로 걸어갔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낮게 툭 울렸다. 이 회의는 최은경이 얇게 웃었다. 가족사입니다. 외부인은 필요 없죠? 박동철. 그가 또렷이 말했다. 변호사이자 고부인 윤미숙 유언에 따라 서울 가정법원이 지정한 집행인입니다. 사망 6개월 전에 작성된 유언으로 정신은 명료했고 의사 2명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권한에 따라 여기 있습니다. 파라 데링아 다링아. 그녀의 웃음이 굳었다. 우리 쪽 변호사가 곧 도착합니다. 패밀리 트러스트의 규정이. 트러스트는 최종 유언에 의해 우선됩니다. 그가 톱날처럼 짧게 잘랐다. 가방을 열고 푸른색 그녀의 새 파일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법률 파트에 앞서 편지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부인이 남편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해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영호, 내 사람. 당신은 내가 사는 집의 기초, 내 인생의 새벽입니다. 내가 먼저 가며 당신께 빈 의자 하나와 지도를 남깁니다. 부디 침착하시길. 지켜야 할 것을 지키세요. 우리의 땀이 값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서 맹물로 변하지 않게. 짧은 정적. 김재석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렸다. 최은경은 파일 가장자리에 손톱을 박아 하얀 자국을 냈다. 박동철이 페이지를 넘기고 법정의 언어로 전환했다. 분배조항으로 갑니다. 원문 낭독. 문장이 모르타르 줄눈 위에 벽돌 내려앉 듯 떨어졌다. 나의 모든 별도 재산, 영호건설, 지분, 의결권, 고정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익을 남편 김영호에게 그리고 또는 합법적으로 특정되는 직계 혈통 상속인 다이렉트 블러드라인 A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또는과 디렉트 블러드라인 A가 모처럼 탁 밝혔다. 최은경이 입꼬리를 치켜 올렸다. 문학적 표현일 뿐이죠. 피로 따지면 상속인은 당연히 재석이에요. 유언엔 문학적인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답했다. 작성일은 3월 18일. 그 이후 수정 없음. Direct Bloodline Heir는 의도된 법적 정의입니다. 무슨 암시죠? 그녀가 눈썹을 올렸다. 그분은 병중이었고 혼동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혼동을 피하려 부인은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가 빨간 클립으로 묶은 서류 뭉치를 밀었다. 성화병원 마포, 간호사, 김혜진 당직, FFPE 표준 검체 보관실. 오늘 오전 법원 영장에 따라 병원이 창고를 개방했고 김재석의 윤영기 조직 샘플을 봉인했으며 증거 연속성 체인 오브 커스트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김영호 씨의 대조 샘플은 ISO만 7025 인증 독립랩에서 채취, 카메라 로그 보관, 공기가 금속성으로 변했다. 최은경이 휴대전화를 훑었다. 랩 목록, 인증서, 출입 로그, 테크니션 실명 전부 요구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겁니다. 목록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빨간 클립 서류를 밀었다. 모든 서명, 모든 시각, 모든 봉인. 김재석이 침을 삼켰다. 아버지,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종이가 필요하진 않아요. 나는 등받이에서 손을 내려 탁자에 한번 두드렸다. 앉아. 박동철이 은색 봉인이 붙은 흰 봉투를 꺼냈다. 조명고리 한가운데 정확히 탁자 중앙에 올려놓았다. STR 마커 대조 결과. 모두가 준비되면 낭독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최은경이 싸늘히 웃었다. 숫자는 정을 재지 못해요. 아버지란 양육이지 유전자가 아니죠. 누구도 모욕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일합니다. 그는 커터칼로 매끈이 그었다. 종이가 뽀드득 소리를 냈다. 흰 결과지를 꺼냈다. 수많은 숫자열.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판사처럼 반박자 늦게 입을 열었. 결론. 김영호가 김재석의 생물학적 부일 확률 0%. 소리가 사라졌다. 서준이 폰을 떨어뜨렸고 화면엔 사선 금이 갔다. 김재석은 뒤로 젖혀져 눈이 비어버렸다. 최은경이 벌떡 일어나며 의자가 끽 소리를 냈다. 조작이야! 병원과 랩을 매수해서 우리 가족 재산을 뺏으려는 거죠. 나는 국화를 돌려 중앙 쪽으로 살짝 밀었. 재산은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그의 것이 아닌 걸 요구하도록 가르쳤지요. 박동철은 결과지를 접어 다시 파란 파일에 넣고 서기처럼 담담한 톤으로 돌아왔다. 유언 조항에 따라 직계 혈통 상속인이 특정되는 즉시 모든 지분과 의결권은 그에게 곧장 이전됩니다. 법원이 확인할 때까지 김재석 가족 분기의 모든 의결권은 동결됩니다. 오늘 이사회는 권한 이전이나 위임 안건을 표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최은경이 이를 악물었다. 어디에요? 허공에서 태자라도 꺼내겠다는 겁니까? 증거 체인이 완결되는 즉시 법원이 신원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가 가방 잠금을 딸깍 닫았다. 우리는 부인이 남긴 지도를 따라 공인 탐정을 이미 선임했습니다. 방향은 확보했습니다. 오늘 회의록의 기재. 유언 낭독 완료. 디렉트 블러드라인. 에열 조항 유효. DNA 예비 결과 0%. 권한 이전 표결. 전면 동결. 그가 말하고 흰 봉투를 다시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두었다. 봉투는 소리도 연기도 없이 그 자리에 누웠지만 0%라는 숫자의 충격파가 얼굴마다 번져갔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막 다진 콘크리트처럼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록에 적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어건설은 친족을 근거로 지분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테이블에 앉고 싶으면 먼저 땀부터 흘려라. 김재석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떨렸다. 최은경은 전화를 걸어 지금 회의실로 올라와. 이의신청서 가져와 하고 속삭였다. 서준은 금간폰을 묵묵히 주워들다. 손가락이 긁혔다. 박동철은 벽돌을 포개듯 파일을 정리했다. 파란 파일을 닫기 전 빈 의자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의식은 끝났다. 나는 국화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회의는 정회. 내가 말했다. 나머지는 법정을 기다린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 두 번째 진실이요? 그녀가 물었다. 유언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 내가 유리창 밖을 보며 답했다. 직계 혈통 상속인. 나는 일어섰다. 의자가 짧게 끽하고 울었다. 마치 아직 열리지 않은 문 뒤에서 두 번째 개정가연을 여는 망치 소리처럼 15층 회의실은 숨을 참는 듯 고요했다.
내 옆에는 윤미숙의 빈 의자가 여전히 있었고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힌 등받이에서 검은 리본이 마호가니 위에 마른 빗물 자국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꽃향과 광을 낸 나무 냄새. 거기에 에어컨의 윙 하는 소리가 더해져 아침의 장례식장을 떠올리게 했다. 작별의 말이 아직 식지도 않은 그곳을 박동철이 상석에 서서 파란 파일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홀령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살짝 숙인 뒤 표지를 열었다. 손가락은 서두르지 않았고 의식의 리듬을 닮아 움직였다. 가느다란 종이 소리가 사각하고 나자 모든 시선이 중앙으로 모였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반음 낮아졌다. 부인 윤미숙의 유언서두. 그분이 김영호 선생께 남긴 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영호, 내 사람, 당신은 내가 사는 집의 기초, 내 삶의 새벽입니다. 내가 떠나는 날, 나는 당신이 손을 얹을 빈 의자 하나와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를 하나 남깁니다. 부디 침착하세요.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놓아야 할 것은 놓아주세요. 우리의 땀이 값을 모르는 이의 손에서 맹물로 변하지 않게 어딘가 구석에서 누군가 보리차를 쟁반에 내려놓는 소리, 잔이 백자 접시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김재석이 잠깐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기초와 새벽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최은경은 눈을 깜박이지 않은 채 자기 파일 위를 펜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머릿속 승전가의 박자를 맞췄. 박동철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목소리는 색을 바꾸어 더 단호하고 차가워졌다. 법정의 톤으로. 재산 분배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낭독합니다. 그는 반박자 멈추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르타르 홈에 벽돌 얹히듯 내려앉았다. 나의 모든 별도 재산 영호, 건설 지분, 의결권, 고정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 수익을 남편 김영호에게 그리고 또는 합법적으로 특정되는 직계혈통 상속인 다이렉트 블러드라인에게 이전한다. 공기의 색이 바뀌었다. 사랑의 온기에서 방은 법의 냉기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또는과 직계혈통이라는 말이 두 개의 모처럼 탁자에 밝혔다. 차갑고 번들거리게 직계혈통, 최은경이 되뇌며 얇은 미소를 그렸다. 당연히 재석이죠. 변호사님, 그런 자명한 걸 굳이 강조하실 필요가 있나요? 몇몇 이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보더니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결론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준은 입꼬리를 올린 채 책상 아래 숨긴 화면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계속 훑었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나는 흰 국화를 보았다. 박동철은 그녀의 미소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지 모서리에 손가락을 올린 채 같은 톤으로 말했다. Direct Bloodline Heir는 문학이 아닙니다. 고인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법적 정의이며 유언은 사망 6개월 전에 2명의 의사 확인하에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고인은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여기는 것을 명료히 하고자 했습니다. 명료히? 최은경이 눈썹을 올렸다. 무슨 수로요? 40회 전 출생신고서라도 꺼내오실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법률가들은 글자를 비틀기 좋아하죠. 그녀는 글자를 비틀기라고 했지만 바로 그 글자들이 새 밧줄처럼 자기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김재석이 두 손을 탁자에 올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런 유언을 남긴 건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뜻이었어요. 저는 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그걸 건드릴 권리는 없어요.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의자 끝을 더 세게 쥐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렸다. 가슴 안쪽에서 또렷하고도 부드러운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의 목소리. 침착해요, 당신.
박동철이 페이지를 살짝 덮고 시선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파란 파일로 가져왔다. 고인은 지도를 언급했습니다. 뜻만 남긴 것이 아니라 경로를 남겼습니다. 다만 경로로 가기 전에 강조합니다. 현 단계에서 유언은 직계혈통 조항에 증명의 책임을 둡니다.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직계혈통으로 인정되는가? 본능처럼 모든 시선이 재석에게 쏠렸다. 최은경은 감독의 지시대로 관객이 정답을 바라봐 준 것처럼 가볍게 웃었다. 재석은 그 순간 미묘하게 숨을 내쉰 듯했다. 익숙한 통과 게이트를 지난 사람처럼. 하지만 박동철이 목소리를 한 칸만 올렸다. 법은 습관이나 감정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은 증거를 요합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무심코 볼펜을 눌렀다. 최은경은 전략을 바꾸어 낮은 음으로 물었다. 그 구체적 증거가 뭔데요? 옛 서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한 편의 연극을 꾸미시려는 건가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기 앞 기록지로 시선을 곧장 보냈다. 직계혈통에서의 증거는 관행과 법의학 기준상 유전대조입니다.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유언의 마지막 문장 고인이 끝에 덧붙인 문장으로 이 부분을 잠급니다. 직계가 있다면 제사는 마땅한 혈맥을 따라가게 하라. 손들의 부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 문장이 떨어지자 내 머릿속에서 툭 골재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다. 김재석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어머니 뜻이? 나는 침묵을 지켰다. 말이 없는 게 아니었다. 법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동철은 파란 파일을 가지런히 접어 올려놓았다. 그는 서둘러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유언 파트를 관 뚜껑을 덮듯 천천히, 단단히, 장중하게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정정의 온기 뒤에 오는 법과의 냉기를 스며들게 했다. 유언 낭독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증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분명 품고 계신 질문, 어떻게 직계를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상석 쪽에서 최은경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 속 승리의 빛은 꺼지지 않았지만 한결 덜했다. 그녀는 증명이 곧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절차를 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모서리엔 보안 은색실이 붙고 실에는 작은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천장 원형 조명이 만든 빛의 고리 한가운데 탁자 중앙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절차의 예시입니다. 고인이 남긴 지도는 성화병원 마포, 검체보관실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FFPE 기준에 따라 보관된 윤영기 조직 샘플은 법원 영장에 의해 개봉 재봉인되었고 증거 연속성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대조 샘플은 독립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방 안에 걸린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김서준이 장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김재석은 침을 삼키며 목젖이 뼈처럼 도드라졌다. 최은경이 발을 살짝 바꾸자 구비바닥을 탁 하고 건드렸다. 잠깐. 그녀가 박자를 끌었다. 설령 유전대조가 있다 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정이 피보다 중요하죠. 정은 박동철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비아냥이 아니라 담담하게 유언에서 나눌 항목이 아닙니다. 그건 김영호 선생께 남기셨습니다. 그는 파란 파일을 살짝 만지며 마치 고인의 어깨를 스치는 듯했다. 재산은 직계 혈통에게 남기셨고요. 이사회 맏형격인 최상무 나와 초창기 공사부터 함께했던 사람과 가볍게 기침을 하더니 낮게 물었다. 그렇다면 만약 옛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면 우리가 오래 믿어온 혈통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은 창문을 여는 일처럼 찬바람을 들였다. 아무도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묻지 않았다. 모두가 인생을 떠올렸다.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은 측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저 탁자 위에 눕혀두었다. 감정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중심을 눌러주는 흰 추처럼. 나는 그의 의중을 이해했다. 이 6장의 끝은 여기 조항과 질문에 멈춰야 한다. 더 열어젖히면 방금 읽은 아내의 사랑이 실험실 금소금에 덮일 것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유언이 먼저, 공의가 다음. 최은경은 다시 전략을 바꾸었다. 정말 능숙하시네요, 변호사님. 하지만 언제부터 한 여자의 유언이 무덤 속에서도 자식의 삶을 휘두를 수 있었죠? 그분이 무덤 아래에서 또다시 어머니 노릇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은 독이 묻은 못이었다. 몇몇이 숨을 들이켰고 구석의 찻잔 속 얼음이 팅하고 작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숙의 빈 의자 등판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균형을 잡는 동작. 그 의자가 없었다면 아마 벌떡 일어섰을 것이다. 박동철은 감정으로 받아치지 않았다. 이미 돌에 새겨둔 문장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고인의 유언은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만 놓습니다. 치수가 맞는 자만 통과할 뿐.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쉽게 내려앉지 않았다. 나는 몸을 조금 기울여 석촌호처럼 잔잔한 마호간이 표면에 비친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 위로 내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작은 흰 국화의 그림자도 보였다. 작고 하얗고 고집스럽게 굳게 서 있는 회의록의 기재. 나는 구슬을 나무 위로 굴리듯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 낭독은 직계 혈통 조항에서 종료. 질문은 증명 파트로 2관. 서기는 파란 파일과 흰 봉투를 테이블 중앙의 보관 절차에 따라 봉인. 예, 회장님. 서기가 고개를 숙이고 만년필로 종이를 사각사각 달렸다. 김재석이 의자를 반 뼘밀며 깊게 숨을 쉬려 했다. 최은경은 베스트 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떨리는 손가락을 가렸다. 김서준은 휴대전화를 치우고 처음으로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 진짜 참석자처럼 앉았다. 나는 파란 파일 모서리를 가볍게 어루만졌다. 열지 않았다. 그저 종이 표지의 차가움을 느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밤의 한 조각을 만지는 듯 내일의 해가 깨울 때까지 어딘가 머릿속에서 미숙이 다시 말했다. 침착해요, 당신. 공의가 먼저예요. 나는 말없이 답했다. 당신이 남긴 지도를 따라가고 있어. 유언 파트는 하나의 조항으로 닫혔다. 질문은 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통을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방의 한가운데 흰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터지지는 않지만 박자를 세며 우리 모두 그 박자를 들었다 느리고 정확하고 마치 마감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동발이 못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유리 밖으로 한강이 반짝였다. 조항 하나로 강물의 리듬이 바뀌진 않지만 이 방의 사람들은 이미 달라졌다. 어떤 이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어떤 이는 온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한 남편 아내의 마지막 암시를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 옳은 것이 옳은 곳에 닿게 하라. 벽시계가 틱틱 사람마다의 두개골을 세어나가듯 울렸다. 하얀 봉투가 탁자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무게가 있는 침묵 한 덩이. 박동철이 꼿꼿이 섰다. 왼손은 파란 파일의 가장자리를 누르고 오른손은 은빛 손잡이 커터칼을 쥐었다. 증거공표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호사라기보다 판사에 가까웠다. 회의록 게시, 내부 카메라 녹화 중. 칼날이 봉투의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그었다. 갓 찢은 종이 냄새가 마호가니와 국화향에 섞였다.
그는 한 장을 뽑아 들었다. 하얀 종이, 여러 열, 형광 마커로 강조된 항목들. 왼쪽 상단에는 ISO만 7025 엠보스 로고와 굵게 인쇄된 검사 코드가 있었다. La Bref AN SDR 696,0 UHEXA Goxiguming 23 Locus STR plus YSTR Extended Custody AD CHN 마포 FFB. 그는 막힘없이 읽었다. 시료 A 김영호, 시료 B 김재석 간 대조에 근거하여 STR 23 로시아이 및 확장 YSTR 기준. 증거 연속성은 성화병원 FFP2 블록과 HN 코올압에 의해 인증되었고 법의학 의사 한지훈 및 병리과 서밀의 서명 확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반박자 멈췄다. 에어컨의 찬 공기가 한도 더 오른 듯했다. 김영호가 김재석의 생물학적 부일 확률 0%. 영이 나란히 새 죽은 물고기 눈처럼 차갑다. 방안이 진공처럼 가라앉았다. 김재석이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몇 초 뒤 거칠고 찢어진 소리가 튀어나왔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그가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길게 끽하고 긁혔다. 두 손바닥이 탁자 위를 탁 하고 내리쳤고 크게 떨렸다. 틀렸어! 샘플 바뀐 거야! 랩이 더러워! 서명도 위조야! 아버지, 뭐라도 말씀하세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곱게 보았다. 산등성이 끝에 강철벽처럼 파도를 맞대 무너지지 않는 눈으로 내 오른쪽 흰 국화는 여전히 작고 곱게 서 있었다. 최은경도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파일을 탁 내리치고 박동철을 손가락으로 겨눴다. 광대 같으니 종이는 아무거나 읽을 수 있죠. 체인 오브 커스터디 원본, 검체 보관실 출입 로그, 봉인실 사진, 카메라 클립, 그리고 샘플 만진 기술자 이름 당장 여기 있습니다. 박동철이 빨간 클립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폼 3B 분 단위, 로그, 봉인 전후, 사진, 기술자, 이동혁. 클립은 내부 서버 및 법원 보관. 열람 요구 법원이 허용. 그녀가 한 박자 멈추더니 이번엔 나를 향해 몸을 숙이며 유리 깨지는 소리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당신이 전부 연출했지. 병원도 랩도 돈으로 샀어. 당신 아들에게 돌아갈 걸 빼앗으려고. 당신이 무슨 아버지야? 그녀는 아버지라는 말을 혀에서 더러운 것을 밀어내듯 발음했다. 조용히. 나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무거웠다. 재석이 박동철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다시 검사해요. 지금 당장 제 피 뽑아요. 바로 여기서 아버지 난 믿을 수 없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칼자국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는 반걸음 비틀거렸고 탁자 모서리를 붙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는 호흡을 바꾸지 않았다. 재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검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FFPE 블록은 8세 편도 수술 조직에서 채취, 정돈된 차트, 남규민 외과의 서명, 김영호 씨 시료는 ISO만 7025 인증, HN 코랍에서 직접 채취, 24/7 카메라, 법원이 재검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숫자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그가 몸을 접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튀었다. 진짜이고 보기 흉한 소리 녹슨 경첩이 꺾일 때 나는 소리 같았다. 엄마, 왜요? 엄마라는 소리가 마호가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김서준 내내 휴대전화를 숨기던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휴지를 내밀었다.
재석은 손을 뿌리치다가 다시 낚아채 아이처럼 눈을 훔쳤다. 최은경은 화력을 돌렸다. 이번엔 나를 겨눴다. 종이 한 장 때문에 자식을 바꾸겠다고요? 30년 키워온 정이 피줄보다 못해요? 잔인한 인간, 그 애 어머니 장례날. 이 연극으로 그 애를 한 번 더 죽이겠다는 거죠? 나는 눈을 들고 천천히 국화에서 그녀의 시선으로 옮겼다.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는다. 또렷하게 답했다. 진실은 칼이 필요 없다.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녀는 말이 막히더니 곧바로 표정을 뒤집었다. 피가 더 이상 자기 쪽으로 흐르지 않음을 알아챈 포식자처럼. 좋아, 법원이 정하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패밀리 트러스트가 유효해. 자산은 아무데도 안 가? 아닙니다. 박동철이 콘크리트 블록 하나를 내려놓듯 막아섰다. 최종 유언이 우선합니다. 다이렉트 블러드라인에 조항은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동. 김재석 측 의결권 동결. 오늘 이사회는 권한 이전 의결 불가. 그녀가 한동안 숨이 막히더니 유리천장을 뚫겠다는 듯 고함쳤다. 고소할 거야. 글자 하나하나 전부. 고소는 그가 말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소되지 않습니다. 한 줄기 찬바람이 모두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이 한꺼번에 멈춰선 듯한 감각 때문이었다. 재석이 비틀거리며 창가로 가더니 이마를 유리창에 대고 섰다. 아래 서울은 얼음강처럼 흘렀다. 그는 돌아와 의자로 무너져 입술을 달싹였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전 뭐죠? 나는 눈을 잠시 감았다. 용접 연기를 들이마신 듯 콧등이 시큰했다. 머릿속에서 미숙이 속삭였다. 용서는 때가 오면.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분은 박동철이 내 대신 말했다. 이 회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지 한 통을 읽어야 합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다. 크림색 빨간 밀봉 왁스. 왁스 위에는 M 미숙인장이 찍혀 있었다. 봉투 귀퉁이에 친필. 재석에게 공기의 박동이 바뀌었다. 고함의 주파수에서 종이와 잉크의 주파수로 최은경이 낚아채려 들었지만 박동철은 한 걸음 비켜 재석에게 곧장 내밀었다. 고인은 이 편지를 그에게 남겼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닙니다. 재석은 망설였다. 두 손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손. 그러다 받았다. 엄지로 빨간 왁스 모서리를 쓸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쉼없이 쉬어갔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제자리에서 섰다. 마지막 보호선을 지키듯 거리를 지켰다. 어떤 문장은 자식이 스스로 읽어야 하고 어떤 순간은 아버지가 침묵으로 들어야 한다. 최은경이 몸을 내밀어 독하게 속삭였다. 읽어. 네 엄마가 배신을 덮으려고 뭐라고 썼는지. 그만. 나는 한 단어로 막았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뭔 권리로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지킬 권리. 나는 똑바로 보았다. 조용히.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푹 앉았다. 의자가 한 칸 끽 물러났다. 재석이 왁스 봉인을 꺾었다. 뜨거운 왁스와 묵은 종이 냄새가 흰 국화를 지나 에어컨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편지를 뽑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첫 줄이 보이지 않을 만큼만 고개를 돌렸다. 너무 가까이 서서 이 순간을 밟지 않으려 했다. 박동철이 반발 물러나 서기의 음성으로 말했다. 회의록. DNA. 결과 0%. 공표. 윤미숙의 개인 서신을 김재석에게 교부. 회의 10분 정회. 나만이 뭐. 그가 휴대전화 타이머를 눌렀다. 짧은 삐빅 잠수 전에 들이쉬는 호흡처럼 재석이 읽었다. 입술이 따라 읽고 눈이 점점 붉어졌다. 어깨가 떨렸고 어느 대목에선 아이처럼 접혔다. 물방울 하나가 종이에 떨어졌다. 최은경은 참지 못하고 다시 몸을 내밀었다. 내게도 보여. 앉으십시오.
박동철의 저음이 떨어졌다. 보이지 않는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처럼. 개인 서신 공개 증거가 아닙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대차게 밀어붙였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반걸음도 더 다가서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 속 흰 손수건을 꺼내 재석의 팔꿈치 근처에 닿지 않게 내려두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지만 손수건을 집어 아이처럼 훌쩍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윤미숙의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유리 바깥 한강은 여전히 흘렀다. 유리 안.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한 남자는 벽이 되었고 한 여자는 바람이 되어 소리쳤고 하나들은 물이 되어 흩어졌다. 타이머가 삐빅 울렸다. 박동철이 끄고 가방을 닫았다. 그는 선체로 있었다. 막 방금 향 하나를 덮고준 재단처럼 고요하게. 준비가 되면 그가 재석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은 진실이 잔인하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 편지에는 법원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가 내 볼을 스쳤다. 나는 미숙이 방금 이 방을 지나간 줄 알았다. 칼을 더 놓지 않고 자만 하나를 더 놓고 진실은 말했다. 가족은 오래된 벽 하나를 잃었다. 그리고 그 잔의 한가운데서 재석의 손에 든 편지는 다음 지도의 조각이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에어컨은 윙하고 벽시계는 동발을 시험망치로 두드리는 소리처럼 일정한 박자를 쳤다. 빈자리인 윤미숙의 의자 등받이에는 흰 국화가 여전히 꼿꼿했고 검은 리본은 페이지 끝에 그은 마지막 획처럼 부드럽게 늘어졌다. 마호가니 나무 냄새와 방금 부러뜨린 밀라 빈장에 은은한 라벤더 향이 뒤섞여 숨막히게 두터운 정적을 열어젖혔다. 김재석은 땀에 젖은 두 손으로 크림색 편지를 끌어안고 있었다. 편지 가장자리는 막 울던 눈꺼풀처럼 살짝 말려 있었다. 읽을 수 있겠니? 박동철이 낮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침 내내 심장이 덜컥거릴 때마다 하던 대로 아내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반질한 탁자 위에 내 그림자와 의자의 그림자가 겹쳐 붙었다. 두 사람의 사진처럼 하나는 아직 서 있고 하나는 이미 떠났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긁힌 자국처럼 세다가 오래 참아 쉰 소리로 말이 되었다. 재석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 엄마는 더 이상 향냄새가 눈을 시리게 하지 않는 곳에 있을 거야. 서둘러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해야 한다면 하루만 미워하고 남은 날들은 살아라. 그는 침을 삼켰다.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보리차 잔을 도자기 쟁반에 내려놓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사실은 이거야. 너는 아버지의 혈육이 아니다. 너는 엄마가 선택한 방식으로 엄마의 아들이 되었다. 옆방에서 너를 안아 엄마의 삶으로 데려왔다. 1977년 마포 성화에서 엄마의 아기는 6시간만 숨을 쉬었어. 그때 네 아버지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복도에 있었고 엄마는 그 복된 소식을 비보로 잘라낼 용기가 없었다. 간호사 김혜진이 엄마 손을 잡고 속삭였지. 옆방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미혼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물에 빠졌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엄마는 너를 받아들였다. 죄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너를 품었을 때 엄마는 죄를 보지 못했다. 야. 목소리는 그렇게 굴곡을 만나면 거칠어졌다가 다시 흘렀다. 그날 이후로 엄마가 재석아 하고 부를 때마다 엄마가 가진 전부로 불렀다. 엄마는 미움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네가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네게 준 엄마의 사랑은 진짜다. 매 생일마다 끓이던 미역국에서, 손으로 꿰매준 교복에서, 운동장에서 무릎을 까진 그날부터, 칼바람 부는 남산에서 네게 자전거를 가르치던 저녁까지. 둘째, 엄마가 일찍 말하지 못한 건 엄마가 약했고 또 한 번의 진실로 너의 아버지를 다시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진실이 햇빛 아래로 나왔을 때 탐욕이 너를 어둠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너는 그보다 더 나은 아이다. 재서가 눈물 한 방울이 정이라는 글자 위에 똑 떨어져 조명 아래서 희미한 얼룩을 번졌다. 나는 9살짜리 아이가 명동극장에서 내 배에 머리를 기대고 입가에 팝콘 설탕을 묻힌 채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뒷골목 비탈길에서 넘어져 생긴 오래된 무릎 흉터를,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런 것들은 검사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 있다. 말뚝기초처럼 깊이 박혀 있다.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엄마는 은경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네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굶주림을 본다. 굶주린 자는 네가 가만히 서 있으면 너까지 삼킬 것이다. 엄마는 네게 물러서되 넘어지지 않는 길을 남겼다. 너는 놓을 수도 있고 그래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다. 명예는 의자나 직함이 아니다. 거울을 곧장 바라보면서 눈을 떨구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혈맥을 지닌 이가 있다면 엄마는 그도 아들이라 부르길 원한다. 내게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형제 둘이 함께 서기를 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 때문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엄마를 용서해 다오. 아직이라면 먼저 살아라. 그는 마지막 줄을 더 찢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리더니 그는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아직도 누군가의 향기가 배어있는 베개를 안듯이 탁자 모서리에서 김서준이 머뭇거리며 휴지팩을 내밀었다. 콧소리는 짧고 투박했다. 아직 연마하지 않은 용접 비드처럼. 아버지.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했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단 한마디였지만 막 제자리에 들어간 강철부처럼 무거웠다. 건물 전체가 반뼘은 더 서 있는 듯했다. 최은경이 마른 유리 파편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실컷 울어. 죽은 자는 눈물을 남기고 산자는 재산을 지키는 법이야. 감동적인 편지 한 장으로 자명한 사실이 지워지진 않아. 직계혈통이라면 뭐 어쩌라고. 법에는 늘 길이 있어. 그녀가 칼을 던지듯 변호사를 흘끗 보았다. 박동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최종 유언은 우선 효력을 가집니다. 그 조항은 증거와 함께 이미 작동했습니다. 법원이 신원을 확인할 겁니다. 서신 파트를 마치기 전에 회의록에 기재 바랍니다. 고인은 김재석 씨와의 모자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산을 정의에 맞게 배치했을 뿐입니다. 평평한 말이 강철자처럼 구부러진 삶의 선을 다시 반드시 눌러놓았다. 재석의 어깨떨림이 잦아들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편지를 접고 가장자리를 한 올 한 올 벼 매만졌다. 어느 겨울 엄마가 주머니에 핫팩을 넣어주던 그 코트를 쓰다듬듯이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두 손을 깍지 껴 쥐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렸다. 필요하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길이 없다면 저는 제 발로 떠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분명하게 나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목소리로 네가 떠나면 우리 서준은 어디에서라는 거야? 은경이 탁자를 내려쳤다. 소리가 제잘되는 채찍처럼 마른 나무를 후렸다. 평생 네가 서준의 아버지였어. 이 이름은 이 건물과 하나야. 알아? 종이 쪼가리 하나와 무덤 속 원혼 하나 앞에 고개 숙이겠다는 거니? 나는 곧장 보았다. 그만. 두 글자였지만 막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무게가 실렸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충분히 단단했다. 그녀는 쏟아내려던 말을 삼키고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불꽃을 튀겼다. 박동철이 파란 파일을 닫아 단정히 내려놓았다. 그는 얇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밀봉 왁스는 없고 법원 원형 도장과 집행자 서명만 있었다. 고인의 의사에 따라 직계혈통 조항이 발동되면 자산은 그에 따릅니다. 김재석 씨에 대한
인도적 배려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표하지 않습니다. 사적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고인은 그분에게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출구를 남겼습니다. 은경이 입꼬리를 비꼬았다. 체면을 지킨다는 건 뒷문으로 나가라는 뜻이죠. 변호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빈 의자의 흰 국화에서 한순간 멈췄다 떠난 이를 향한 인사처럼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침착해요, 여보. 자를 반드시 대고 부어. 나는 의자의 등에서 손을 떼고 DNA 결과가 든 하얀 봉투를 보았다. 이미 묻어 마감한 바닥용 벽돌처럼. 그리고 크림색 편지를 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멈추는 집안 중앙의 문양 벽돌처럼. 바닥은 견고해야 하지만 문양이 있어야 마음이 남는다. 나는 왜 아내가 썼는지 이해했다.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개의 길을 열기 위해. 회사에게는 법의 길을 잃은 아들에게는 도덕의 길을, 회의록의 기록. 내가 말했다. 고 윤미숙의 개인 서신을 김재석에게 교부 완료. 회의실은 법원 절차에 따른 직계혈통 확인 단계로 이행. 모든 권한 이전 표결은 일시 중지. 서기가 고개를 숙이며 만년필을 달렸다. 쇠를 가는 소리처럼 까끌까끌했지만 필요한 소리였다. 유리 밖으로 한낮의 햇살이 강 건너 아파트 지붕을 미끄러져 내려갔고 강물의 색이 바뀌었다. 아래의 강변도로는 15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듯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박동철이 말했다. 목소리는 한 겹 펠트지를 댄 듯 낮고 부드러웠다. 고인은 편지뿐 아니라 지도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법원 요청에 따라 직계혈통의 신원은 내일 확인기일에서 비공개로 제출됩니다. 하지만 이 방이 절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마디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공기가 가볍게 슉 하고 빨려 들어갔다. 은경이 벌떡 일어나 의자가 퍽 하고 카펫에 쓰러졌다. 누구? 그녀의 목소리는 이를 악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엎어놓고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신원은 법원에 비공개 제출. 재석은 편지를 더 꽉 껴안았다. 나는 탁자를 한번 두드렸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 피곤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정의가 남은 말을 할 것이다. 나는 재석을 향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아무 말도 듣지 말고 아무 데도 서명하지 마라. 뜨거운 미역국 한 그릇 먹고 푹 자라. 내일 네 어머니가 원했던 남자가 되어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소리나지 않는 니를 붙였다. 은경은 입을 벌렸다가 내 눈을 마주치자 다물었다. 내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목소리를 그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흰 국화 위에 서 있는 그 여자의 목소리. 일어설 때 나는 내 그림자가 유리탁자에 비친 빈 의자의 그림자와 뒤섞이는 것을 보았다. 두 그림자는 나란히 물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두 둑 같았다. 방금 그 편지는 빼앗을 것이라 믿었던 일을 한 번에 바꿔치기에 비극적 피해자로 바꾸어 놓았고 소란스럽던 이 방을 한 이름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문이 닫히며 경첩이 살짝 울렸다. 유리 박한강은 여전히 흘렀다. 그러나 이 안의 흐름은 꺾였다. 분노와 탐욕에서 연민과 가느다란 희망으로 두 둑 사이 윤미숙의 편지가 나무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아들이 건너가기엔 충분히 튼튼하고 아버지가 이름이 불릴 내일까지 버티기엔 충분히 견고한 다리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15층 유리면을 막 갈아낸 칼날처럼 비스듬히 훑고 내려갔다. 아래로는 한강이 고요히 흐르고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이 엔진 소리 속에서 끄덕이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회의실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고 파란 표지, 회의록, 물병, 그리고 윤미숙의 빈 의자 등받이에 꽂힌 흰 국화 한 송이만 남아 있었다. 마호가니 향에 에어컨의 밋밋한 탈취 냄새가 섞여 공간은 살균된 듯 깨끗했다. 경비 직원 2명이 문 양옆에 서서
이어피스를 단단히 꽂은 채 무표정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시계를 보았다가 박동철의 가죽 가방을 보았다. 마치 모든 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는 정시에 도착했다. 하얀 셔츠, 회색 넥타이, 서울 가정법원에 붉은 봉인이 찍힌 두꺼운 봉투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그는 빈 의자에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나와 이사회에 인사했다. 법원 명에 따라 확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단단했다. 탁자 위에 강철자를 내려놓는 소리처럼. 그는 칼로 봉투 가장자리를 가르고 양각인장이 찍힌 서류를 꺼내들었다. 방구석 어딘가에서 의자 하나가 아주 작게 끽하고 울었다. 누군가 숨을 죽였다. 최은경은 몸을 비스듬히 틀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으며 눈매는 막 휘두른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재석은 고개를 숙이고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사이에는 어젯밤의 희미한 창백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울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그는 읽었다. 한 글자씩 못이 나무판을 뚫듯 느린 박자로 STR 및 YSTR 표준에 따른 유전자 검사, 1977년 보관 조직평과 법원이 지정한 피검자의 혈액 샘플 대조, 병원 및 시험기관이 인증한 증거 연속성의 적법성을 종합하여 김이 윤미숙 여사와 김영호 씨의 직계 혈통을 잇는 사람은 그는 문서에서 눈을 떼고 정확히 한 박자 멈췄다. 방이 오그라들었다. 이선우 세례명 엘리자입니다. 터져나온 소리는 안도의 숨도 비명도 아니었다. 다만 공기의 색이 바뀌었다. 이선우라는 이름이 유리탁자에 부딪힌 강철 구슬처럼 똑 하고 떨어졌다. 단정하고 울림이 남고 되돌릴 수 없게. 나는 심장 박동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거푸집을 정확히 짠 콘크리트 블록을 들어올릴 때 크레인이 속도를 바꾸듯 문이 살짝 열렸다. 경비 둘이 옆으로 비켰다. 들어오는 남자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팔꿈치 위로 소매를 걷어올린 하늘색 셔츠에 어두운 현장 작업 바지, 급히 털었으나 아직 붉은 흙이 묻은 구두. 그는 깊이 허리를 굽혔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먼저 일어섰다. 아들아. 그 말은 잠기고 낮게 나왔으나 곧장 나갔다. 걸리지 않았다. 나는 탁자머리를 돌아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깨는 단단하고 따뜻했으며 숨은 고르게 들고 났다. 방금 현장에서 올라온 이의 옅은 땀 냄새. 내가 반생을 살아온 냄새가 났다. 그가 고개를 들어 검은 눈동자를 고요히 올렸다가 낮게 불렀다. 아버지? 두 음절이 내 흉곽의 벽돌 마지막 한 장이 줄눈에 딱 맞아 떨어지듯 밝혔다. 나는 흰 국화를 향해 고개를 약간 돌려 목구멍에서 걸리는 소리를 숨겼다. 안 돼. 최은경이 벌떡 일어나며 의자가 쿵 하고 넘어졌다. 날카로운 구비 카펫을 찍었다. 사기야. 싸구려 현장 기사 하나 끌고 와서 아들이래? 난 대질 요구해. 지금 당장 재검사해. 그녀는 반걸음 돌진했고 손은 갈고리처럼 치켜올랐다. 경비 둘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칠지 않게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 잘못 놓인 철제를 낮추듯 천천히 내려앉혔다. 여긴 법원의 절차 중입니다. 질서 유지하십시오. 박동철은 여전히 글줄 위에 눈을 두고 말했다. 무슨 질서?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가 여기서 10년이야. 피를 흘렸다고. 공사장 인부 하나가 말끝이 혀끝에서 죽었다. 이선우가 단지 고개를 조금 더 숙여 말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게 했을 뿐 흠집 하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서준은 목을 움찔하며 아버지를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진짜 벽을 마주한 듯 했다. 그녀를 밖으로.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고정된 거푸집처럼 단단했다. 경비 둘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버둥거렸고 구두가 미끄러졌으며 마지막 몇 발은 벅벅하는 소리를 냈다. 난 반드시 소송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로 메아리쳤다. 양철을 긁는 칼날처럼 요란하되 공허했다. 문이 닫히고 방에는 에어컨의 찬바람 소리만 남았다. 김재석은 여전히 앉아 있었고 손을 허벅지 위로 내렸다. 그는 열병을 막 지난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이선우와 마주쳤다. 잠깐의 질투, 잠깐의 앙금이 번쩍했다가 바람이 꺼진 화로처럼 서서히 사그라졌다. 남은 것은 아주 인간적인 무언가였다. 부끄러움. 그는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축하합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오류에서 태어났고 당신은 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사를 제대로 지키십시오. 단순했지만 방금 막 보위에 내려놓은 철망처럼 무거운 말이었다. 관례대로 이사회는 길잡이를 필요로 했다. 유언에 따르면 박동철이 이어 말했다. 법원이 직계혈통을 확인한 시점부터 고인의 지분과 의결권은 김영호 씨 및 또는 직계상속인 즉 이선우 에리아 씨에게 이전됩니다. 회의록 기재. 김재석 측 모든 의결권은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 시까지 동결. 법원에 제출된 계획에 따른 전환 절차를 즉시 이행. 원로 이사인 최 회장 영동대교 위에서 나와 함께 비를 맞던 그 가안경을 밀고 이선우를 똑바로 보았다. 자네는 공사장 폭풍 아래 서본 사람이야. 이젠 다른 폭풍 앞에 서게 되지. 비를 두려워 말고 때 아닌 우산을 공짜로 씌워주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그는 미소를 얕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 쪽을 돌아보았다. 오늘은 자리나 직함을 말하지 않네. 이 회사의 열쇠는 하루 만에 넘기지 않는다. 이선우는 현장 자문으로 나와 동행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어떤 현장도 빠지지 않을 거네. 이사회 의견 있나? 여튼 안도의 정적이 얇은 안개처럼 퍼졌다.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나이든 이들은 콘크리트가 양생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 공정을 태울 수는 없다. 나는 이선우를 창가로 이끌었다. 서울이 펼쳐져 지붕들이 옅은 하늘로 오르는 층계처럼 겹겹이 쌓였다. 아래로는 남측 공공주택 현장에 새 골조가 서 있고 레미콘이 후진하고 크레인이 긴 그림자를 던졌다.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나는 방금 타설한 콘크리트 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회의실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은 아니다. 모래 냄새, 시멘트 냄새, 달궈진 철 냄새를 잊지 마라. 작업화가 거푸지 위를 끄는 소리를 잊지 마라. 언젠가 네가 그것을 잊는 날 법원 필요 없이 열쇠를 아버지에게 돌려줘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는 떨리지 않았다. 창에 부딪혔다가 되돌아와 내 가슴 어딘가의 걸쇠에 딱 걸렸다. 뒤에서 김재석이 두 걸음 다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췄다. 아버지, 그는 말을 찾았다. 이 집에서 제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망가뜨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자문으로 나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끝내기 위해 증언이 필요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는 흰 국화를 보았다. 어머니도 아마 그러길 바라셨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라. 제대로 먹고 술 끊고 누구도 네가 불쌍하다거나 밉다거나 말하게 두지 마라. 너는 그저 살아야 한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깊이 허리 숙였다. 정적 속에서 아주 작은 딱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무언가 내려놓이는 소리이기도 했다. 마지막 회의록. 박동철이 상기시키며 리듬을 원위치시켰다. 기재. 법원은 이선우 에리아를 직계 상속인으로 확인. 이사회는 전환 로드맵을 승인. 이선우 씨는 현장 자문으로 경영에 참여. 김재석 측 의결권, 동결, 본회의 종료. 서기의 만년필이 사각사각 달렸다.
짙은 파란 잉크가 종이에 내려앉았다. 서서히 식는 용접 비드처럼 문이 열리고 경비 둘이 최은경을 데리고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더 이상 사납지 않았다. 계단이 한 칸 더 있는 걸 잊고 내려가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힘이 빠졌다. 그녀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눈을 불태웠다. 그 말은 카펫 위로 떨어져 더는 튀어오르지 않았다. 문도 있고 벽도 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지도는 바뀌었다. 나는 이선우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다. 현장에 가자. 우리는 회의실을 나섰다. 긴 복도, 양옆의 유리는 두 줄기의 물처럼 반짝였다. 아래에서는 콘크리트 믹서 소리가 고르게 울렸고 누군가 갓 단 병커피의 떫은 향이 스쳤다. 아침 서약처럼 약간 씁쓸했다. 우리의 발걸음은 나란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갔다. 엘리베이터 모퉁이에서 나는 멈추어 그를 보았다. 어제는 숫자로 정의가 왔다. 오늘은 한 번의 호명으로 가족이 시작됐다. 내일은 일로써 유산이 설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밝고도 침잠했다. 문득 미숙의 편지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다. 옳은 것이 옳은 자리까지 가게 하라. 나는 이해했다. 그 자리란 회의실도 금고도 아니다. 현장이다. 콘크리트가 굽고 처리 구조를 잡고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첫 벽돌을 놓는 곳.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오를 때 유리 반사 속에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 이선우, 그리고 멀리 빈 의자. 빈 의자의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제 방 하나처럼 우리가 강물 밖으로 떠밀려 나가지 않게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장례 이후 처음으로 나는 가슴 가득 숨을 끝까지 들이마셨다. 탐욕의 지옥을 막 건너 단단한 둔덕에 닿았다는 것을 알며 그곳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라 불린다. 오후가 유리띠를 스쳐 지나가는 얇은 물살처럼 흘렀다. 아침 폭풍을 지나고 난 회의실은 문득 더 넓고 더 고요해졌다. 윤미숙의 빈 의자 등받이에는 여전히 흰 국화가 곱게 서 있고 검은 리본은 악보 끝에 쉼표처럼 단정히 내려앉아 있다. 에어컨 바람은 고르게 불었고 마호가니 나무향에 식은 보리차 향이 섞였다. 나와 이선우는 마주 앉아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뚜껑을 닫은 가죽 가방과 길바닥에 깔돌 같은 푸른 표지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문밖 복도는 한산했고 유리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막 불을 밝히기 시작했으며 도로들은 막 깨어나는 몸의 혈관처럼 구불구불한 빛의 선을 그렸다. 망치 소리도 서명이나 도장도 더 이상 없었다. 느린 두 사람의 숨, 말을 아는 빈 의자 하나, 그리고 저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하루만 남았다.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으냐?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부평에 계신 양부모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바로 답하셨어요. 침착해라. 현장에서처럼 든든하면 된다. 그는 부모라는 두 글자에 닫혀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저는 여전히 그분들을 부모라고 불러요. 부자는 아니지만 가진 걸 다 주셨어요. 내가 끄덕였다. 세례명 엘리자? 그가 낮게 대답했다. 동네 작은 성당의 신부님이 지어주셨어요. 들어 올려지는 자라는 뜻이라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편하게 이선우를 씁니다. 오늘 일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가슴속에서 자리를 바꾼 이름들이 스스로 새 거처를 찾도록 막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 잠시 고요를 필요로 하듯 나는 몸을 기울여 정말 듣고 싶은 것을 물었다. 너는 언제부터 건설해 왔느냐?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대학 1학년 여름 인천항 거푸집 팀을 따라갔어요. 손바닥엔 물집이 터지고 못 하나도 곱게 못 박았죠. 어떤 아저씨가 허리가 끊어지지 않게 서는 법, 무릎을 곧게 유지한 채 시멘트 포대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도면만이 아니라 혼돈에서 형태가 될 때 재료가 내뿜는 온기라는 걸요. 물과 만난 시멘트 냄새를 좋아합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냄새. 그는 그 소박한 고백이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평생 쫓아온 리듬을 들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놓는 이의 박동. 내가 점던 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청계천을 따라 시멘트 포대를 쥐고 밤엔 눅눅한 고시원에서 자고 아침이면 철 부딪는 소리와 톱 밟는 소리를 음악처럼 들으며 현장으로 나갔다. 나는 콘크리트를 제 시간에 붓는 법을 배웠고 피복 두께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철근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현장의 침묵을 듣는 법을 배웠다. 침묵이 안전일 때도 있고 경보일 때도 있다. 네 어머니가 주먹밥과 김치를 싸주고 상의 주머니에 작은 약병 하나를 더 넣어주며 말했다. 기계 소리보다 사람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들어. 나는 유리 바깥을 가리켰다. 이 도시가 서 있는 건 우리가 부자라서가 아니다. 콘크리트와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페인트가 벗겨진 강철 케이스에 줄자를 꺼냈다. 가장자리에는 YH가 새겨져 있었다. 영동대교 때부터 함께한 놈이다. 나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리고 그의 쪽으로 밀었다. 오늘 네가 원하면 SW를 더 새겨라. 진열하려고가 아니다. 쓰라고 제설하고 기억하라고. 네가 재는 모든 선 밑에는 한 사람의 삶이 서 있다는 걸. 그는 그것을 받아 쥐었다. 손가락이 흠집들을 훑으며 작은 연대기를 읽듯 지나갔다. 내일 현장에 가져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그의 눈을 곧장 보며 말했다. 3가지를 약속해라. 하나, 안전을 일정과 바꾸지 마라. 마감일은 종이에 서명하지만 너는 생명으로 서명한다. 2, 하청을 쥐어짜지 마라. 이를 가난한 사람을 갈아 넣는 기계로 만들지 마라. 3, 누가 수익을 늘리자고 공공주택을 자르자고 제안하면 일어나라. 지면 현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눈을 보고 다시 올라와 회의해라. 그는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약속합니다. 내 휴대전화가 떨렸다. 박동철에게서 온 문자였다. 윤미숙 기금 설립. 서류 접수 노동자 자녀를 위한 직업 장학금. 안전교육 프로그램. 겨울철 따뜻한 식사. 1977년의 간호사. 김혜진을 위한 장학금 설치 허가 요청. 나는 소리내 읽었다. 이선우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면 가서 허리를 굽히고 싶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국화 한 송이를 올리고 싶습니다. 모레 가자. 내가 답했다. 동시에 짧은 문자가 하나 더 떴다. 은경 측이 새 변호사를 선임. 그들의 권리는 여전히 동결. 몇 건의 거래 배후에 LIAM 홀딩스라는 페이퍼 펀드 정황. 검찰 수사 착수. 나는 폰을 덮고 엎어놓았다. 그건 다른 날 이야기하자. 내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고요를 빼앗기지 말자. 그가 한 박자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그럼 재석은요? 나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굳은 살과 새로 생긴 굳은 살이 만나는 곳. 그 애는 내 아들이다. 내가 말했다. 너도 내 아들이듯. 다만 아버지 노릇의 방식이 둘일 뿐이다. 박동철이 자문의를 잡아줄 거다. 치료를 받고 거리를 두겠다면 일정 지원도. 그 애가 스스로 설 만큼 단단해지면 내가 만난다 권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삶을 말하려고. 나는 줄자에 손을 얹었다. 그 애를 적으로 보지 마라. 단호함은 탐욕에게 쓰는 거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국화가 살짝 떨렸다. 나는 일어나 유리 앞으로 갔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말했다. 나는 유산이란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 반짝이는 빌딩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았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나갈 때 기억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걸 흔들리지 않는 다리,
비 새지 않는 지붕, 겨울 저녁이 꺼지지 않는 부엌, 사람이 죽지 않는 공사 현장, 단기 이익에 영혼을 팔지 않는 회사. 네가 일과 사람에게 건네는 마음, 우리 이름이 희미해진 뒤에도 서 있을 그 무엇이 진짜 유산이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컨베이어처럼 천천히 흐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마포대교 위 자동차 불빛이 긴 선을 끌었고 남쪽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마치 노동자의 시계바늘처럼 회전했다. 이선우가 공공주택 단지를 가리켰다. 아침에 부은 타설은 양생수 관리가 필요해요. 바람을 맞아 마르면 내일 갈라질 수 있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좋다. 말로 끝냈으면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회사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현장 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묘지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갑을 챙겨라. 묘지는 바람이 많다. 우리는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파란 표지를 금고에 넣고 몸이 기억하는 동작으로 잠갔다. 불을 끄기 전 빈 의자 등받이에서 흰 국화를 떼어 유리 난간 위에 올려두었다. 도시의 불빛이 꽃잎에 얇은 은실 같은 선을 그려주었다. 미숙, 우리랑 현장 가는 거야. 알지? 나는 중얼거렸다. 이선우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묻지 않았다. 50이 넘은 남자들은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어떤 대화는 두 사람뿐이라는 걸,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떠났다는 걸.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복도에는 익숙한 왁스 냄새가 깔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유리는 세 개의 형상을 비췄다. 나, 이선우, 그리고 내가 든 작은 흰 국화, 팅하는 소리와 함께 1층에 멈췄고 서울의 밤바람이 들이쳐 강냄새와 다리 아래 포장마차의 연기 냄새를 실어왔다. 주차장에서 그는 현장용 픽업 트럭 문을 열어 나를 태웠다. 나는 조수석에 앉고 국화는 우리 사이에 다처럼 놓였다. 우리는 말을 아끼었다. 필요한 말들은 이미 방에 두고 왔다. 줄자와 꽃 위에. 차는 남쪽으로 꺾였다. 교차로 하나 지날 때마다 나는 한 겹의 기억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겨울 남산.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밟던 날. 여름 한낮 남대문. 부자부즈가 서서 김밥을 먹던 점심. 을지로의 네온 공장들이 반짝이던 밤. 내가 떨리는 종아리로 시멘트를 젓던 청계천. 현장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가 고개를 숙였다. 노란 조명이 먼지 위로 고운 비처럼 흩어졌다. 이선우가 차를 세우고 안전물을 내게 건넸다. 아버지, 턱끈 매세요. 내가 웃었다. 여기선 누구나 누군가의 아버지지. 그리고 아버지라면 턱끈을 매야지. 우리는 막 타설한 벽체를 따라 걸었다. 그의 손이 표면을 어루만지고 귀는 물이 빠질 때 나는 작은 딱딱 소리를 들었다. 살아있는 콘크리트의 숨. 그는 야간 당직팀에게 미세 분무를 지시했다. 몇몇 노동자들이 사장님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손만 한번 흔들며 말했다. 안전이 먼저야. 일찍 들어갈 수 있으면 일찍 들어가. 마른 체구의 청년 하나가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을 수줍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 작은 입과 기저귀 밖으로 뻗은 조그만 주먹을 보자 내 목구멍이 문득 따뜻해졌다. 삶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오늘 밤이 따뜻하면 내일은 해가 오른다. 돌아오는 길. 다리 위의 바람은 뺨에 대는 한 그릇의 찬물처럼 시원했다. 나는 이선우를 향해 말했다. 어제 정의는 숫자로 왔다. 오늘 가족은 한 번의 호명으로 시작됐다. 내일 유산은 일로 서게 된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눈은 길 위에 둔 채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구비에서 나는 낮게 불렀다. 이번에는 떨지 않고. 아들아. 그가 짧고도 충만하게 답했다. 네, 아버지.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밤은 이미 깊었다. 도시 전체가 찬바람 속에서 큐어링 중인 거대한 공정처럼 보였다.
나는 한 손에 흰 국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젊은 기술자의 단단한 팔을 아주 가볍게 스쳤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막 세우는 벽에 새 못 하나를 더 박는 것처럼 돌바닥에 밝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순간부터 유산이라는 이름의 집에는 이미 기초가 놓였다는 것을. 유산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심장이 여전히 현장의 리듬에 맞춰 뛴다면 그 집은 어떤 계절의 바람에도 견딜 것이다.